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핫이슈 2024 수학능력 시험. 네, 다음 주 목요일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또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몇 시부터죠? 8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과목 보는 거죠?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부 다 보니까요. 한 10과목 이상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시험 볼 때 듣기 평가할 때 비행기 멈추는 거 금년에도 합니까? 매년 하죠.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가 되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몇만 명이 봅니까 이번에 수능은? 대체로 4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예. 네. 그 중에 재수생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다면서요? 30한 1% 정도 되니까요. 한 16만 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마 실제로는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의 10명에 3명 이상은 재수나 삼수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한 20년 만에 이렇게 제일 많은 거니까요. 꽤 많은 축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능 시험이 좀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하니까 좀 쉬울 거라는 예상도 있을 거고, 또 작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코로나 영향이 클 거예요. 코로나 영향. 또 뭐 최근에 의학학 계열이 인기니까 의대 가겠다는 열풍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지금 간 대학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재수를 택하겠죠. 그러면 금년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거네요.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N수생들은 다 수능을 잘 본다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응시하는 숫자 자체가 늘어났다는 게 우선 불리한 거 아닌가요? 졸업생이 늘었다는 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좀 아까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번 수능에 예년과 좀 달라지는 변화는 뭐가 예측됩니까? 다른 건 크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은 변별력 때문에 킬러 문항을 넣었었잖아요.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 킬러 문항이니까 변별력 때문에 넣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애를 먹여서 사교육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천명을 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변별력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사실 변별력 문제는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정 과목에서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 과목 전체가 쉽게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정 한두 과목이 어렵게 쉽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반영 영역이 다르고 또 반영 영역별 비율도 다르고 가중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변별력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가산점 이런 거 아주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가중치는 이제 특정 과목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고요. 가산점은 그 맞은 점수의 몇 %를 가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되면 일렬로 세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게 지금 대학마다 학과마다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다 조금씩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죠? 네. 요즘 너무 복잡해서 뭐 아무리 복잡해도 뭐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요. 자, 우리 지금 대학 입시 제도가 뭐 엄청나게 자주 바뀌어 왔잖아요. 우리 네. 이만기 소장님 그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8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한번 30년 넘게 그죠? 업종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입시제도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8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틀이 바뀐 게 8번이죠? 뭐 소소한 것까지 합쳐서 8번이고 큰 틀이 바뀐 한 5-6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시, 수시 크게 그 두 가지죠.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및 실기 전형이 있고요. 수시 안에도 3가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 이제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능과 실기로 나누는 정시는 뭐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수시가 3가지가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라고 그래서요. 내신 등급을 정량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전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실기 전형이 있죠. 그럼 그런 수시로 응시하는 게 수시로 뽑는 게 몇 퍼센트, 정시로 뽑는 게 몇 퍼센트? 대학마다 다른데요. 대체로 이제 수도권 주요 대학은 수시와 정시가 6대4 정도 비율이 되고, 예. 그다음에 지방 대학들은 한 8대2, 9대1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방으로 갈수록 수시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수시에 입학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시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방금 학령 인구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수능을 치른 한 40만 명 가량 대학 입학 정원이 거의 40만 명이 넘지 않아요? 40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4년제만 조금 못 되는데 전문대까지 합치면 훨씬 넘죠.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40만 명이 일단 전문대까지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고자 한다면. 가구도 남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경쟁은 치열하고 지방 대학은 애들이 없어서 뽑지 못하고 이런 그렇죠. 사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시 그러니까 수도권은 6대4, 지방은 8대2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시로 뽑는 인원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많았죠. 네. 그 수시로 뽑는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반영이 되는 전형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죠. 이를테면 수시에 반영되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주요 대학이 주로 반영되고 있고요. 지역 대학들은 거의 반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뭐 목요일 날 수능을 보는데 이 수능 성적이 자기의 대입 당락을 결정하는 학생은 전체 5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에 또 응시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정시에 가려면 수능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응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꼭 입학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시로 너무 탁월한 뭐가 있기 때문에 별 필요 없어 이런 학생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응시를 안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 응시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아주 수시라는 게 뭐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 이제 특별 전형이 그런 취지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는 수시에 다 응시를 했다가 떨어지면 또 정시에 응시하는, 그러니까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그 전제로 드리는 그 말씀은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탁월한 재능을 대학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조만간 고교 학점제 이런 것도 도입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고등학교부터 교육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 취지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졸업을 요건을 준다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예비 시행이 지금도 예비 시행을 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시가 되는데 좀 두고 봐야죠.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취지는 개인의 특성에 맞춘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학생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양한 지금 학과에서 그것만 보고 뽑고 대학교처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 시험 과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공통 과목 위주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고교 학점제가 되면 수능은 자격고사 정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많죠. 그죠. 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뭐 하긴 뭐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두고 제가 고교 학점제를 너무 파고들 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수험생들 네. 남은 기간 며칠 안 남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은 것이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에 있어서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몸의 컨디션 조절. 그런가 하면 그동안 봐왔던 모의평가나 EBS 교재에 대한 오답 정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잠을 급히 줄인다거나 아니면 안 먹던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표에 맞추어서
공부도 하는 거죠. 국어는 좀 아침 일찍 공부하고 수학은 한 10시쯤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몸의 스케줄을 시험 스케줄에 맞추는 거 이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부터 지금부터는 딱 그 시험 날짜 그렇죠. 당일에 대비해야 되겠군요. 좋은 것이 뭐 1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그 패턴을 좀 가져가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서 뭐 이왕이면 좀 그 시간에는 움직여도 보고 그렇습니다. 어디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맞춰서 시험 문제 풀어보고 네. 모의고사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그 뭐 정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잠자기 전에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게 잠을 충분히 못 자게 할 수도 있고 또 눈에 피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컨디션 관리의 방법이고요. 네네. 그리고 주로 그동안 시험 봤던 것 중에 오답 체크?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모의고사 때 틀렸던 문항을 수능 때 또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동안 봐왔던 모의평가 같은 것들에 대한 오답을 정리하는 노트가 있을 거예요.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죠. 아, 모의고사 때 틀린 걸 또 틀려요? 왜 그렇죠? 한번 틀리면은 게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오히려 잘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또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꼭 어느 수절에 가서 막히는 수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 노트를 다시 한번 챙겨보면 그 다시 한번 그 오답 정리 노트 챙겨본다고 그게 이해 못했던 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도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고득점자인 경우는 모르는 문제를 새로 맞춰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중하위권인 경우는 아는 문제 틀리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오답을 정리한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컨디션 관리, 오답 정리 노트 보기 그리고 이제 한두 차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풀타임으로 한번 모의고사를 봐보는 거죠. 정확히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기상 시간도 맞추어서 한번 시간 조절을 해보는 연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 현재 우리 수능 문제가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다 풀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 푸는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뭐 못 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도 전체 일정표에 맞춰서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만기 소장님 요즘 같은 때 입시 설명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 속된 말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제일 바쁜 철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지방 일정 있으시다고요. 지금 방송 때문에요. 지방 일정은 취소하고. 그러셨어요? 네, 방송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그 메뚜기 한철이라고 하는 그 네. 입시 설명회 가시면 주로 어떤 걸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물어봅니까? 뭐 지금 고3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새로운 대입 개편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대입 개편안에 대한 그 질의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2028년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서른교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보는 학생들 대상 설명회가 수능 보는 학생들이 이미 거의 다 준비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엄마들이 특별히 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는 이제 주로 미래에 그렇습니다. 네. 그 2028년 개편안의 기본 골자가 뭡니까? 수능 과목이 지금 선택 과목 제도로 되어 있는데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 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내신 성적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네. 그럼 학부모들은 뭘 제일 궁금해합니까? 뭐 지금 이제 중3, 중2 같은 경우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새로운 대입 개편안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 고교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정답이 뭡니까? 뭐 정답은 아이마다 다른 것이죠.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문과인지 이과인지 애가 주대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또 자꾸 제가 또 2028학년도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제 수험생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학부모들은 남은 기간 뭘 주의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저 이제 아이를 지켜봐 주는 거 정도가 바람직하고요. 뭐 불필요한 말이나 과잉 기대감에 찬 언행은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시험 전날 저녁에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서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빠는 너만 믿는다거나 이런 얘기는 부담을 주고 또 이제 일가 친척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 그런 경우도 좀 부담감을 주니까 좀 삼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가끔 질문 올라오는 것이 도시락을 뭘 가져가냐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근데 도시락도 그냥 가볍게 싸주면 좋겠다. 새로운 음식 말고. 뭐 제일 애들한테 물어보면 뉴스에 흔히 뭐 죽을 싸가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죽 먹고 갔더니 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늘 애들이 먹던 거 그냥 싸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이런 홈페이지에 가면 추천 도시락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참고를 해서 좀 한번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뭘 추천합니까? 몇 년 전에는 뭐 죽이 좋다 그러더니 요즘 또 죽은 또 별로라 그러고. 근데 뭐 바나나 같은 거 아니면 뭐 계란 그 볶음밥 같은 거, 소고기 묵국 같은 것이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험생들 경험을 들어보면 유부초밥이 제일 낫더라 뭐 이런 경험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이 없는 집도 있죠. 그러니까 전부 학교 급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수능 당일날만 도시락을 싸야 된다. 이것도 참 그러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애를 위한 거니까 보온 도시락 같은 거에다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경험해 보니까 보온 도시락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뭐 새로 사야 되는 하나 새로 장만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과일 같은 거, 뭐 바나나 같은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부초밥이나 바나나가 제일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부초밥, 바나나. 네. 우리 이만기 소장님은 국어 스타 강사 출신 아니십니까? 예전에 그랬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조금 좀 짚어볼까요?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는 게 좋을지요? 아무래도 1교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나오면 멘탈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어인 경우는 뭐 지문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지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풀어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쫙 일별을 해서. 쭉 시험지 넘겨보면 낯익은 게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EBS 교재에 의해서 50% 연계가 되고 또 소극적인 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체감 연계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아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문부터 먼저 풀어보는 것이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건 사실 꼭 국어 시험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모든 과목이긴 한데 국어인 경우가 더 1교시니까 더 부담스럽죠. 첫 문제부터가 막 엄청 어렵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쩔쩔매다가 그렇습니다. 국어 망칠 뿐 아니라 하루 종일 다 망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풀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넘겨가면서 이렇게 쉬운 것부터 먼저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과목은 첫 시간 내 눈에 익숙한 것부터 먼저 쭉쭉쭉 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 도전해라. 그다음 영어 부분. 수학인데 그다음 과목이 수학인데 수학은 이제 앞장이 아무래도 쉽거든요. 그래서 앞장은 빨리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수학은 항상 앞장이 쉬워요? 앞장이 쉽습니다. 왜 그래요? 쉬운 문제부터 배열을 흔히 해놓으니까요. 그럼 수학은 뒤에 가면 제일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주관식 문항이 나오는데 주관식 문항은 소위 그 아무리 쉽다 그래도 킬러 문항급의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그 주관식 문항을 포기하더라도 앞에 쉬운 문항은 맞춰야 되니까 쉬운 문항부터 풀어나가는 것 있고 또 수험생들이 볼 때에 킬러 문항 사실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킬러 문항은 어차피 애들이 안 풀었던 문항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근데 이번에 준 킬러가 나오게 되면 시간 소요가 돼서 일단 근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이 없지만 준 킬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매년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꼭 수학만? 꼭 수학은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뭐 그런 과목들이 있긴 한데 수학은 대체로 그렇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앞면은 눈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푼다는 얘기는 계산 안 하고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인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어, 수학. 그다음 문제.
영어는 이제 듣기 평가가 있게 되는데요. 예. 듣기 평가 시간에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듣기 평가를 들으면서 뒤에 독해 문제를 동시에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듣기 평가부터 뭐 그 방송 대본 속도가 빠른데거나 그러면 독해 문제를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해가면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듣기 평가를 하면서 뒤에 독해 문항을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그 대본 방송 스크립트 낭독이 좀 빨라서 애들이 애를 먹은 적은 있지만 대체로는 듣기 문항을 보면서 들으면서 독해 문제를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듣기 문항이 좀 쉽다는 얘기네요. 일반적으로 쉬운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좀 어려웠습니다. 금리는 어떨지는 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들으면서 뒤에 막 읽고 막 그랬던데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 그러던 낭패 볼 수도 있겠네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들을 때 이게 잘 들리는지 우선 빨리 감을 잡아야 되겠군요. 일단 빨리 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뭐 우리 수험생들이 늘 그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 루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듣기 평가 끝나고 그다음 이제 독해 문제로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어떤 또 요령이 필요합니까? 뭐 똑같은 거죠. 국어처럼 딱 보면 지문이 EBS 교재에 나왔던 지문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풀어내는 수밖에 없죠. 내가 읽어봤던 것 네. 익숙한 것부터 풀어라. 그렇습니다. 네. 자,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한국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점심 시간이 있죠. 수학 끝나고 점심 시간이 있죠. 그 점심 시간 때 주의해야 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점심 시간 때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밥 먹고 바람 한번 쐬고 들어와서는 바로 또 다음 시간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죠. 네. 꼭 바람을 한번 쐬라. 그래야 정신이 좀 맑아지니까. 1, 2교시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한번 한 바퀴 운동 한 바퀴 걷고 들어와서 바로 다음 시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 사회과학, 탐구 영역인데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EBS 교재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낯익은 문제들을 먼저 풀어내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의 공통점. 모든 과목의 낯익은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제일 시간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낯익은 먼저 풀기. 그다음엔 또.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쭉 순서로 풀어 나가는 건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시간의 답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의 답? 지나간 것에 대한 정답을 맞춰본다거나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맞춰보다 맞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틀리면 또 틀린 것이 또 마음의 영혼에 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 시간은 그냥 넘겨버리고 다음 시간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한 과목 시험이 끝나면 아는 친구한테 같은 그 강의실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 문제 답이 이거 맞지?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안 해야죠. 왜냐하면 그거 하면 맞아도 시간은 흘러갔고 틀리면 또 마음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결국 다음 시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끝나면 곧바로 다음 과목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오답 노트를 한번 다시 본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으로 쉽지 않은 행동이지만 쉽지 않은 걸 이겨내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네. 만점자들도 꽤 나오죠. 뭐 몇백 명이 나올 때도 있고요. 몇십 명이 나올 때도 있고 또 한두 명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게 수능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 업계 늘 하는 말이요. 수능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든지 간에 난도 예측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은행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수능은 폐쇄형 출제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출제원들을 모집해서 그 강원도에 있는 모처에서 한 40일 동안 합숙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난도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제 문제는 다 냈지만 여전히 합숙 중이죠.
지금 이제 인쇄가 되고 있을 거고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배송이 될 그러니까요. 거니까 지금쯤에는 문제지가 포장돼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출제위원들은 끝나야 나오는 거죠. 수능 끝나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는 다 끝났지만 그냥 감금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게. 과연 내가 낸 문제가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초조함. 네. 이만기 소장님도 혹시 출제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모의고사는 출제했는데 실제 수능은 못 가봤습니다. 그 감금은 안 당하셨군요. 감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때도 감금 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 모의고사도 감금 당해야죠. 네. 그럼 뭐 하세요? 출제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 뭐 실제 수능장에서는요. 그 여러 그 교수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특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바둑의 주특기들, 바둑 강좌를 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사교 댄스 강좌를 열기도 하고,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 전개됩니다. 아이 그렇군요. 참.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은 12년간의 고생을 끝나는 시험이긴 한데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시험이고요. 또 그날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말하자면 격려하고 기원하는 날이니까 그 격려와 기원의 힘을 받아서 잘 치르시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네. 다들 잘 보길 정말 바랍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앤 머레이의 You Need Me 잠깐 듣